이번 영상에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이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이론의 철학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게 된 교육 사조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형성이 된 학습 이론인데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뭐 이후에 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의 반동으로 생겨나게 된 철학 사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반동으로 생겨나게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특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더니즘에서는 전체성과 보편성을 강조를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강조를 합니다. 또 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을 중시하고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과학적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의 상대성 그리고 획일적인 가치 체계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별성과 다양성, 이성, 객관적인 진리와 과학적 질서, 그리고 진리의 상대성과 획일적인 가치체계의 부정. 사실 이런 단편적인 몇 가지 단어들로 철학적 사조를 이해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있을 때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더 많은 집단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고 때로는 집단의 의견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을 내는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경향을 바로 전체성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 여기는 사조, 그리고 특별한 소수의 무엇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전체성과 보편성을 중시 여기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은 어떤 집단이 단체로 입으면서 그 집단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집단 전체에 소속이 된 개인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고 또 전체에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런 전체성과 보편성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전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경향이 바로 개별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즉 개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 개인이 없다면 사실 전체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무시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집단이나 전체에 반하는 사람들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거나 때론 그런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과거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과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무지한 일반인들 가운데서 약간의 의학적 지식 또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던 여자들이 이런 마녀 사냥의 대상들이 되었다고 알려진 걸 보면 전체만을 중시하는 사상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게 반발 심리가 생겨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모더니즘의 사상의 반대급부로 개별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그런 전체를 이루는 개인이 모두 같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거든요. 이 말은 사실 그만큼 사람은 다양하다라는 말이죠. 성향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하고 그리고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유니폼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이 유니폼을 입게 되면 정석대로 유니폼을 입고 전체의 모습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이 유니폼을 입는다면 아마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는 있지만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또 요즘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에서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교복이지만 어떤 학생은 치마 길이를 다르게 해서 입는다든지 또는 바지통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에 걸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건 그 시대를 아우르는 철학적 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른 점은 또 있죠. 과거 모더니즘은 이성이 중요시되고 과학적 질서에 따른 사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죠.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진리를 인식한다고 여기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여깁니다. 즉,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는 사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획일적으로 주입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가치체계는 개인의 생각과 다양성이 부합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구구절절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 학급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하고 몇 명의 학생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거수로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수를 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선택되지 못한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폐기되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더니즘에서는 전체성과 보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위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명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코끼리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들이 코끼리를 배우는 과정은 직접 코끼리를 만져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기도 했고, 또 널찍한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죠. 코끼리를 만지고 난 이후에 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이 알게 된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코끼리는 길쭉한 호수처럼 생긴 동물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긴 동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두 사람 모두 틀렸어요, 코끼리는 새끼줄을 꼰 것과 같은 끈처럼 생긴 동물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널찍한 벽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우화일 겁니다. 사실 이 우화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 자랑에 대한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코끼리를 실제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나요? 자, 모더니즘에서는 이럴 때 모두 이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은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이 모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묘하지만 차이가 좀 있죠. 모더니즘에서는 전체성,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과학적인 질서와 과학적인 논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에 집중을 합니다. 자, 객관적인 진리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코끼리는 이 전체 코끼리라고 하는 이 코끼리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별성이 중요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진리는 모두 상대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끼리가 이렇게 느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쭉한 호스같이 생긴 코끼리 코도, 또 통나무 같은 다리를 가진 코끼리도, 또 새끼줄 같은 끈처럼 생긴 코끼리의 꼬리도, 널찍한 벽처럼 생긴 코끼리 옆구리도 모두 코끼리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이전의 학습 이론과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요즘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이해해서 수업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구성주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주의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기초한 객관주의와는 다르게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 출발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아까 조금 전에 구성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모더니즘의 객관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에서 비롯된 학습 이론이라고 한다면, 구성주의는 진리의 상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상대적인 인식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성주의는 지식을 형성하는 것과 습득하는 것을 개인의 인지작용,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여깁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의 인지작용이라고 하는 건 피아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신체가 자라면서 뇌가 발달을 하고, 그 뇌가 발달을 하면서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이런 개인적인 인지 발달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또 토론을 하거나 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말을 하죠.
역시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자도 있는데요. 그 학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구성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의 인지적인 경험,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듯이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자기조절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교실 안에서 교육, 즉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게 되지만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학습자들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 학습자들은 모두 이전에 어떤 학습 경험이 있었는지 다 다르죠. 굉장히 다양한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과거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서 쉽게 이해를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은 이게 뭔 말인지 하고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의 설명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개인의 인지적인 경험 그리고 친구와 서로 소통을 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선생님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학습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라고 해서 이제 구성주의인 거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고 또 학습 과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성취를 해 나가느냐, 성취를 이루어 나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개념을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진적 구성주의의 개념입니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지식 구성의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개별적인 인지작용을 지식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인지작용에 포커스를 맞춘 급진적 구성주의를 또 다른 말로 개인적 구성주의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개별적인 인지작용입니다. 자,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놨죠. 개별적인 인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발달 단계 그리고 개인적인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급진적인 구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피아제입니다. 이전에 피아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인지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아이들의
아동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이 급진적 구성주의는 피아제가 이야기한 인지 발달 단계의 근거에서 이제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진적 구성주의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을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사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있겠죠. 또 자신이 궁금한 내용들을 책을 찾아서 읽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내용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주로 개인의 인지작용을 통한 지식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아제가 정립한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지식의 형성과 습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인간의 개별적인 인지작용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 따라서 지식을 구사하는 방법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보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굉장히 자기조절적이고 또 자율적인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인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급진적 구성주의 또는 개인적 구성주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구성주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급진적 구성주의 또는 개인적 구성주의를 먼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란 개인의 인지작용보다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지식 구성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인 상호관계이죠. 사회적 상호관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급진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가 정립한 사회발달 이론에 근거한 교육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성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 개인적인 이제 학습과 경험은 너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주관적인 자신만의 지식과 생각에 빠져서 편협한 사람이 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성주의의 근본이 되는 철학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상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 모더니즘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언제나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지식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절대 불변인 진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지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개인의 인지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의 인지작용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까와 같이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전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뭐 혼자서 책을 보거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은 자신과는 다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갖습니다. 사회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예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A가 B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A는 C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짝사랑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은 좋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 A는 B일 수도 있지만 C일 수도 있어. 나에게는 A는 C야. 나에게 사랑은 슬픔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A는 B이기도 하지만 C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소통하는 중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게 된 거죠. 자, 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을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A는 B인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데 C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은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거든. 그런데 사랑이 슬플 수도 있더라. C일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A는 D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스토킹을 당하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사랑은 집착이 되면 무서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왼쪽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나는 A가 무조건 B인 줄만 알았는데 C일 수도 있고 또 D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야기 나눈 중에 나는 사랑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슬플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 사랑은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슬플 수도 있고 또 무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 나에게 없었던 지식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지식의 형성과 습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